네, 안녕하십니까. 하나증권 리서치센터에서 해외 채권 담당하고 있는 허성우라고 합니다. 하반기 전망 자료를 작성했는데요. 자료 제목은 피벗의 소멸입니다. 앞서 이제 국내 전략에서 말씀해 주셨듯이 지금 미국은 간략하게 설명드리고 일본 그리고 브라질 순서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미국 채권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변수는 다름 아닌 유가입니다. 당분간 미국 국채 금리는 유가의 방향성에 따라 결정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 미국의 성장률 수정치가 발표가 됩니다. 여전히 미국 성장률이 견조하고요. 그리고 지금과 같이 물가 전망치가 상향 조정되는 국면에서는 미국채 금리가 추가 상승 리스크도 조금 유효하다. 아직까지는 유효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금리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당사 하우스비는 3분기 정도 안에는 유가가 배럴당 80불대로 안정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4분기 한 차례 인하 정도는 가능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추가 인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보면 10년물 금리는 3분기 중으로 한 4.4% 저점을 타진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럼에도 연말로 갈수록 꾸준히 반등하는 흐름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상단은 4.75%에서 4.8%로 보고 있습니다. 2020년 팬데믹, 그리고 22년 러우 전쟁, 26년 중동 전쟁을 거쳐오면서 아시다시피 주식시장과 채권시장 간의 상반된 흐름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주식 같은 경우는 사실 반도체 수출 호조에 힘입어서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는 흐름이지만 미국채 10년물은 시장이 임계치로 생각했던 4.5%를 쉽게 뚫으면서 그 이상에서 꾸준하게 놀고 있는 모습입니다. 성장률이 여전히 견조하고요. 그리고 물가 상승에 힘입어서 이 오른쪽 차트와 보시는 바와 같이 이 10년물 금리는 지금 상승 추세로 전환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미국 채권 시장이 왜 부진할까요? 당연히 중동 전쟁 여파로 유가가 오르고 그리고 인플레이션 경계감이 높아진 영향이 가장 크게 작용했을 겁니다. 근데 그 이외에도 여러 가지 부분들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 첫 번째는 이 소비입니다. 개인의 소비가 여전히 견조합니다. 그 중에 가장 큰 이유가 개인 환급금이 작년, 재작년보다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즉, 가용할 수 있는 소득이 늘어나면서 이 유가 상승 그리고 가솔린 가격 상승으로 인한 가계 부담을 일부 상쇄시켰다고 판단합니다. 두 번째는 차입 수요입니다. 이 중동 전쟁 때문에 국방비의 지출 확대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이 왼쪽 하단 차트를 보시면 과거 GDP 대비 국방비 지출 비중은 높았지만 지금은 상당히 낮아진 상태입니다. 근데 이후에 앞으로 하반기나 내년부터 국방비 지출 확대가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이 정부의 차입 수요 증가로 연결됩니다. 이 말은 즉슨 재무부가 차입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국채를 더 많이 발행하겠다는 의미로도 해석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여전히 그 미국 기업 내 펀더멘털이 상당히 견조합니다. 오른쪽 하단 차트를 보시면 2022년과 좀 비교를 해봤습니다. 2022년 러우 전쟁 이후에 가계 초과 저축이 여전히 높았고, 그리고 유동성 증가율도 상당히 큰 폭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들은 이 유가 상승으로 인한 가격 상승분을 가격에 전가시킬 수 있었는데, 지금은 초과 저축이 이미 소진됐고요. 그리고 M2 증가율, 즉 유동성의 증가율이 과거보다 낮아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의 단위당 실질 이익이 견조하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과거의 유동성 시대에서 지금은 이제 AI로 비롯한 생산성 시대로 전환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1990년 걸프전과 많이 비교를 하십니다. 그래서 들고 왔는데 이 1990년 당시에 미국을 제외한 글로벌 중앙은행들은 유가 충격으로 금리를 대폭 인상을 했습니다. 반면에 당시 연준 의장이었던 그린스펀은 금리를 인상하지 않고 오히려 동결을 했었습니다. 가장 큰 이유가 공급 충격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경기 둔화를 더 큰 위협으로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 당시에 미국 성장률은 걸프전 전부터 여전히 둔화되는 추세였습니다. 그 미국 경제는 이미 저축 대북 조합 사태 여파로 이 신용 경색이 나타나면서 이 경기의 체력이 약해진 상태였습니다.
1990년과 지금은 공통점과 차이점 둘 다 존재합니다. 공통점은 당연히 유가 상승으로 인해서 물가 경계감이 높아졌다는 거고요. 그 가장 중요한 차이점은 성장률입니다. 그 당시에는 성장률이 이렇게 둔화 추세에 있었지만 지금은 오른쪽 하단 보신 바와 같이 성장률이 연율화 기준으로도 여전히 견조합니다. 성장률은 노동시장, 노동 생산성과도 연관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왼쪽 차트를 보시면 노동 생산성은 지난 10년간 연평균 한 1.8% 정도 증가를 해왔습니다. AI 기술이 발전해서 생산성이 증가하게 된다면 필연적으로 노동시장의 변화가 수반됩니다. 즉, 경제활동 인구에 있는 사람들이 비경제활동 인구로의 유입이 증가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구직을 하지 않겠다는 사람들의 숫자가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이 노동력 이탈이 증가를 해서 정부의 지출이 늘어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생산성 향상에 따른 이 성장률 증가를 미미한 수준으로만 상쇄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시 말해서 노동 생산성이 증가하게 된다면 성장률 하단을 받쳐주는 역할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른쪽 차트를 보시면 1990년 당시에는 제조업 비중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지금까지 제조업의 비중이 꾸준하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반면에 현재 미국 경제는 이 AI를 비롯한 지식재산권 투자 비중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또다시 말하면 과거와 달리 제조업 투자는 꾸준하게 줄어들고 있는 반면에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AI 투자가 활성화되고 있다. 그래서 미국 성장률이 아직까지 견조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990년 당시에는 이 왼쪽 차트를 보신 바와 같이 에너지 의존도가 지금보다 한 2배 정도 높았습니다. 그리고 공급망은 지금보다 비교적 단순했습니다. 따라서 유가가 고점을 찍고 물가 고점까지 시차가 그렇게 오랜 세월 걸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서비스업 비중이 상당히 높아졌고요. 그리고 인건비 영향력이 커졌습니다. 따라서 현재 유가가 배럴당 한 100불 수준인데 이 100불 수준이 고점이라고 생각하더라도 이 유가 고점과 물가 고점 간의 시차는 과거보다 더 길어질 가능성을 내포합니다. 오른쪽 차트를 보시면 위에는 1990년이고요. 밑에는 2020년입니다. 90년 당시에 이 유가 고점과 그리고 물가 고점 간의 시차가 한 4개월 정도 나타났습니다. 22년 러우 전쟁 때는 9개월 정도였습니다. 근데 서비스업 비중이 점차 높아지고 있어서 이번 중동 전쟁에서 유가가 고점을 찍는다도 물가 고점은 최소한 내년 1분기 정도가 돼야 정점을 형성한 후 완만하게 하락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케빈 워시가 신임 연준 의장으로 공식적으로 취임을 했습니다. 케빈 워시가 선호하는 그 대차 대조표 축소를 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은행의 유동성 커버리지 비율을 완화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연준이 보유한 채권 만기를 축소하는 겁니다. 지금으로서는 두 번째 방법, 그 채권 만기를 축소하는 게 가장 현실적인 방법으로 판단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연준이 지금 보유하고 있는 장기채 재투자를 축소하거나 아니면 중단해야 하는데 이 역시 민간의 공급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즉, 장기금리 상승 리스크로도 연결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최근에 4월에 공식 발효된 은행의 SRL 규제가 완화됐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은 은행의 국채 보유 여력을 확대시킬 수 있는 요인이고 그리고 민간의 수급 부담을 조금 개선시킬 수 있는 요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부분들보다는 장기채를 재투자를 축소를 해서 민간의 공급 부담이 심화시키는 게 조금 더 무게를 둘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오른쪽 차트를 보신 바와 같이 지금 미국 국채를 보시면 1년 안에 만기가 도래하는 국채의 규모가 약 한 10조 달러입니다. 이는 전체 시장성 국채의 30%를 상회하기 시작했다는 점인데 지금은 재무부가 단기물 중심으로 조달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장단점이 동시에 존재하는데 장점 같은 경우는 당장에 정부가 이자 비용은 아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변동성이 높을 때, 금리 변동성이 높을 때 빈번한 차환 과정에서 시장 변동성에 노출된다는 그 리스크가 극대화되기 때문에 향후에는 단기채 발행 확대뿐만 아니고
이표채 증액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만기별로 보면 5년에서 10년 이 중장기물 중심으로 발행이 2027년 회계연도부터는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을 정리하자면 3분기에는 유가가 안정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경우에는 4분기에 한 차례 인하 정도는 가능할 것 같고요. 하지만 금리는 3분기에 일시적인 하락이 있을 수 있겠지만 연말까지 꾸준하게 반등하는 흐름이 나타날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큰 이유가 물가 전망치가 상향 조정되고 있고 성장률은 1990년과 다르게 여전히 견조하고 전망치 또한 상향 조정되는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일본 채권 시장입니다. 6월 추가 인상을 시작으로 하반기 두 차례 추가 인상을 전망합니다. 10년물 금리는 연내 상단 3%를 전망을 하고요. 기준금리는 1.5%를 전망합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올해 초 헤드라인 인플레이션이 하락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부분들은 기저효과 그리고 일본 정부의 에너지 보조금 지급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하락한 것이지 사실 중동 전쟁 여파로 에너지 가격이 재차 급등하고 있기 때문에 2분기부터는 인플레이션을 다시 밀어 올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행인 부분은 기업들의 기대 인플레이션 심리가 지금 2% 위에서 안정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높아진 유가 비용을 기업들은 점차 가격을 통해서 소비자에게 전가할 거기 때문에 하반기에도 인플레이션 경계감은 여전히 높게 유지될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4월 말에서 5월 초 일본 당국의 엔화 개입이 있었습니다. 추정 규모는 4.6조 엔 정도로 추정이 되고요. 이 규모는 24년이랑 유사한 수준입니다. 이번 일본 당국의 개입을 통해서 알 수 있었던 부분은 달러엔 환율이 이 시장의 심리적 저항선으로 여겨지는 160엔을 넘어서지 않겠다는 의지를 확인을 했습니다. 이 160엔은 2024년 당시에 당국이 여러 차례 시장에 개입을 했던 수준과 근접한 수치입니다. 물론 지금 IMF 규정에 따르면 일본은 11월까지 3일짜리 시장 개입을 단 2차례 정도만 실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규제를 지킬지는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최근에 미국의 베센트 재무장관이 일본 당국의 조기 금리 인상을 촉구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궁극적으로는 미국 국채 금리 하향 안정화를 꾀하려는 이 전략적인 의도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큰 이유가 일본은 세계 최대의 채권국입니다. 즉 일본은 해외 금융 자산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국가이기도 하고요. 미국 국채를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국가이기도 합니다. 최근에 일본 BOJ의 조기 금리 인상 가능성이 커지면서 일본 국채 금리가 다른 선진국의 국채 금리 대비 조금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이 때문에 일본과 미국과의 30년물 스프레드가 100bp 내외로 좁혀졌습니다. 이 말은 즉슨 일본 국채의 매력도가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른쪽 차트를 보시면 작년 하반기 이후에 해외의 일본 채권 순매수가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자본의 흐름이 큰 틀에서 바뀌지는 않은 모습입니다. 과거 일본 통화정책 그리고 재정정책을 살펴보면 2013년에 QQE가 있었죠. 통화 그리고 재정정책, 2016년에 YCC, 수익률 곡선 통제정책. 이러한 정책들 때문에 일본은 초저금리 시대가 유지되었습니다. 때문에 일본 국채에 대한 매력도가 상당히 낮았고 당시 일본의 연금 그리고 생명보험사들은 어쩔 수 없이 일본계 자금을 해외로 옮겨가야 했던 해프닝이 발생했습니다. 따라서 이 유의미한 엔화 반등 그리고 일본 국채 금리의 안정을 위해서는 지금 해외에 나가 있는 일본계 자금이 본국으로 본격적으로 송환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확인된다면 점차 일본 국채에 대한 자본 차익까지 노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시기는 아직 이르다고 생각하고요. 자본 차익을 노릴 수 있는 시점은 연말 이후 정도가 합리적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연내 지금 BOJ의 점진적인 금리 인상은 지속될 것 같습니다. 이에서 일본 10년물 금리 상단을 기존 2.7%에서 3%로 상향 조정합니다. 당분간 일본 국채도 그 선진국 채권 시장과 동조화 국면을 이어갈 것으로 생각합니다.
점차 지금 일본 국채에 대한 매력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일드도 그렇고요. 그리고 환차익도 노려볼 수 있는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자본 차익까지 기대할 수 있는 시점은 연말 이후이기 때문에 현 국면에서는 일본 국채에 대한 투자 의견은 중립으로 유지합니다. 마지막으로 브라질입니다. 연초 이후에 글로벌 채권 지수 모두 부진했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살펴보면 EM 로컬 채권 그리고 달러 표시 채권은 선진국 G4 채권 지수의 하락폭보다는 조금 제한적이었습니다. 특히 브라질 중앙은행은 그 인하 기대감이 큰 폭으로 축소되면서 연초 이후에 단기물 금리 중심으로 크게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중동 전쟁 여파로 원자재 가격이 크게 상승을 했고 이로 인해서 헤아라가 달러 대비 약 한 8% 정도 평가 절상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상반기 브라질 채권은 환율이 닿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올해 주요국 중에 유일하게 금리 인하를 단행한 국가는 브라질입니다. 15%에 달하는 고금리를 약 한 9개월 정도 동결을 했고요. 이 물가 목표치 상단을 하회하자마자 브라질 중앙은행은 3월부터 인하 사이클에 진입했습니다. 하지만 중동 전쟁 이후에 에너지 공급 차질이 생기면서 주요국의 인플레이션 경계감이 확산되었습니다. 지금 포커스 서베이에 따르면 올해 말까지 기준금리 그리고 물가 전망치가 오른쪽 차트를 보시면 유의미하게 상향 조정되고 있는 중입니다. 물론 물가 상방 리스크는 커졌지만 브라질 같은 경우는 인하 사이클은 그대로 유지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큰 이유가 다른 국가보다 중립금리와의 격차가 상당히 크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이유는 민간의 신용 연체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따라서 이 고금리가 9개월 정도 지속됨에 따라서 현재 브라질 내에 민간 부채 우려가 여전하기 때문에 이 중앙은행은 연착륙을 위해서 점진적인 금리 인하를 단행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2025년 관세 그리고 2026년 중동 전쟁 덕분에 브라질은 수혜를 받은 국가입니다. 특히 수출액이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그 중에 국가별로 보면 중국 시장, 특히 농산물 수출 분야에서 점유율을 확보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브라질은 크게 두 가지 품목을 수출을 하는데 첫 번째는 대두고 두 번째는 원유입니다. 대두 같은 경우는 P와 Q, 즉 가격과 물량 모두 증가했고요. 두 번째 수출 품목인 원유 같은 경우는 Q, 물량은 감소했지만 P, 가격이 증가하면서 이 수출액 증가로 연결됐습니다. 당분간 수출 증가율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반등 흐름을 보일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는 헤아라 강세 기조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는 게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10월에 예정되어 있는 브라질의 대선이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 환율의 변동성 국면이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은 조금 감안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브라질 연내 기준금리 13.25% 전망을 합니다. 인하 사이클은 그대로 유지되더라도 장기물 금리 같은 경우는 하락폭이 제한적일 것 같습니다. 장기물 금리는 큰 틀에서 물가와 성장률과 동행하게 됩니다. 물론 지금 중동발 공급 충격으로 인해서 하반기에도 인플레이션 경계감은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만약에 지금처럼 고유가가 하반기에도 지속된다면 당연히 실물 경기에 부담으로 작용하긴 하겠지만 아직까지는 브라질 경기 둔화 신호가 포착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당분간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수출 호조가 예상되기 때문에 이 성장률 기여도를 오히려 높일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브라질 같은 경우는 신중한 인하 기조 속에 오히려 장기물 금리는 하락폭이 조금 제한적일 거다라고 판단합니다. 정리를 해보면 브라질 같은 경우는 듀레이션 축소 전략을 권고드립니다. 만기가 긴 것보다는 만기가 짧은 헤아라 표시 채권이나 달러 표시 채권에 투자하기를 권고드립니다. 네, 이상으로 해외 채권 전망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